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며칠 전 칼다노의 찰스 호스킨슨이 이사진에 합류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 뉴스를 나누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더리움 클래식.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응원하다 보니까 이거 자꾸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칼다노의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사진에 합류를 했는데요. 지난 라이브 영상에서 찰스 호스킨슨이 그동안 계속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원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15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요. 이제는 돈만 내는 게 아니고 이사진으로 합류를 해서 한 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에이다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선에서 참여를 하는 거죠. 에이다 홀더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건 이더리움 클래식에 아주 긍정적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요. 찰스 호스킨슨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분산형 재무 시스템을 도입해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작업 증명을 하면 보상을 주죠. 거기서 좀 떼서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걸로 펀드를 만들자. 그걸로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측은 운영진에서 싫다. 하던 대로 하겠다. 도와주는 건 좋지만 내부 간섭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찰스는 그러면 도와주기가 힘들지. 그럼 관둬. 이렇게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51% 공격의 타격이 큰데요. 51% 공격이 뭐죠? 보통 블록체인 컴퓨터를 한 대 해킹해서 블록을 하나 만들면요. 다른 컴퓨터들이랑 비교를 해서 맞지 않으면 51%가 넘어야 되는데요. 이 51%가 넘는 데이터와 맞지 않으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건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해시파워도 약하고 또 취약점이 있어서 이게 작년에 한 달 동안 3차례나 뚫려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찰스 호스킨슨이 손을 내밉니다. 찰스 호스킨슨은 이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이더리움 클래식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왔죠. 그런데 그냥 도와만 주면 좋은데 조건을 제시하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빈정이 상한 건데 이거 어떡하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재정난에 허덕이니까 장기적으로 해결책이라고 1년 전부터 권했었던 겁니다. 이게 그동안 들은 척 만척 하니까 이번에 세게 얘기를 한 건데 이더리움 클래식 측은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아니 지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왜 감나라 배나라야? 돈 많으면 다야? 이더리움 클래식 측도 51% 공격 막을 수 있다라고 개발을 벌써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뚫리면 거의 회복 불가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빨리 개발을 못해서 투자자들이 한번 등을 돌리면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건 이더리움 클래식 측인 듯 보이는데요. 우리들의 코인 가격만 생각한다면 찰스 호스킨슨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자존심 버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운영진이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이거 참 아무튼 좋게 서로 양보해서 타협해서 진행해 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찰스 호스킨슨의 이사진 합류는 이 재무 시스템 받아들이는 거랑은 관계없이 벌써 결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자기 말 안 듣고 자기를 팽시키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기가 어렵겠죠. 어떻게든 잘 조율을 해서 함께 사이좋게 가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사이좋게 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사진의 간판 스타로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 그리고 칼다노 찰스 호스킨슨 이렇게 투톱이 되겠습니다. 베리 실버트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다 아시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지난 영상에서 다룬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모회사입니다. 베리 실버트가 거기 회장이고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얼마 전에 에이다를 등재시켰죠. 거기에 화답하듯 찰스 호스킨슨이 베리 실버트가 밀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합류를 한 거죠.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듯 하는데 베리 실버트, 찰스 호스킨슨 둘 다 화이팅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마그네토 하드포크가 7월 21일 정도에 예정돼 있는데요. 마그네토. 이름도 아주 강렬합니다. 엑스맨 영화 보면 마그네토가 나오죠. 엑스맨 다 아시나요? 마그네토가 쇠를 이렇게 움직여버리죠. 쇠를 움직이듯 가격도 위로 그냥 끌어올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 마그네토 업그레이드에서 이 가스비를 대폭 낮추는데 이더리움 베를린 하드포크가 4월에 있었죠. 그 업그레이드를 이더리움 클래식에다 다 적용을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의 따라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긴 하죠. 이번에도 따라합니다. 따라쟁이면 어떻습니까? 돈만 벌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올 말에나 내년에 2.0을 출시하면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분 증명은 채굴이 필요 없습니다. 다 공부했죠? 지분대로만 보상을 받는 건데요. 자, 그럼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사람들, 이 채굴자들은 어떡하죠? 그 비싼 채굴 장비들 이거 어떡하나요? 엿싸먹어야 되나 이거? 이거 멘붕일 텐데 이 사람들을 이더리움 클래식이 다 접수를 하면 됩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하면 되지. 이렇게 데려오면 되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만 쫓아다니다가 떨어지는 콩고물만 주워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찰스 호스킨스까지 합류를 했으니까 기술적인 혁신까지 이뤄낸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어쨌든 이더리움 클래식 기대를 해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정쩡하게 답을 해드린 것 같아서 계속 찜찜했는데 오늘 다시 정리해서 답을 드려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벌써 여러분들이 주셔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도전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거래소마다 국가가 다르고 국가마다 시간대가 달라서 국민들의 생활 시간도 투심도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갑자기 폭락이 오면 미국은 깨어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은 대다수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동일 시간에 등락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비트뿐만 아니라 메이저, 준 메이저, 잡코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국내외 거래소의 등락과 반응 시간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는데 개미들이 매매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져서 같은 차트를 그리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 심도 있는 질문이죠. 자동매매 알고리즘 때문이니 뭐니 그런 말은 들어봤지만 차트에 있어서 개미들의 매도 매수가 그렇게나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꼭 알려주셔서 뭔가 속고 있는 듯한 이 찜찜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이거 찜찜함을 제가 풀어드려야겠죠.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거래소에서의 거래 원리를 이해하는데요. 거래소는 코인들을 자기들이 직접 파는 게 아닙니다. 연결만 시켜주는 거죠. 사고 싶은 사람들과 팔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죠. 자, 누군가가 매수를 하려고 시장가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팔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자, 대기자 명단을 보고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랑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명단이란 팔겠다는 사람 명단입니다. 이걸 오더북이라고 합니다. 이 팔겠다는 사람 또는 사겠다는 사람 오더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걸어놓은 지저가 매수들을 모아놓은 게 오더북입니다. 난 4천만 원에 비트코인 한 개 살래요. 난 5천만 원에 비트코인 반 개 팔래요. 이런 걸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누군가가 당장 사겠다고 하면 오더북에서 지정가 매도를 걸어놓은 것 중에서 제일 낮은 걸로 골라서 매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한번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비트 사이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차트가 보이고요. 내려가면 이 부분이 오더북인데요. 파란 색깔이 팔겠다는 사람들, 여기 핑크 색깔이 사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오른쪽에 수량이 보이죠? 제가 만약에 지금 시장가 매수를 누르면 이 가격에 사지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 한 개를 산다 그러면 0. 얼마 안 되죠? 한 개 요거 되고요. 1.3개니까 여기서 사집니다. 이 가격에 딱. 하지만 제가 지금 5개를 산다 그러면 5개가 될 때까지 계속 이거 채우고 쭈루루룩 올라갑니다. 5개 사질 때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다른 거래소 A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소에서는 사용자가 별로 없어서 지정가 매수 걸린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난 비트코인 10개 팔래 하면 오더북에서 높은 순으로 매치를 시켜서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죠. 만약에 4천만 원에 지정가 매수 한 개 걸려 있으면 거기서 한 개가 팔리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3천만 원에 하나가 또 팔리고 그 밑으로는 아무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난 500원에 100개 살래 하고 걸어놨다면 비트코인이 500원에 팔려야 합니다. 이렇게 500원에 8개가 팔린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겠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거래소 A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다면 손님 다 떠나고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 거래소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우리 지정가 거래소를 좀 합쳐보자. 오더북을 공유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 오더북하고 내 오더북하고 합치니까 오더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크래시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서로 좋은 거죠. 이렇게 거래소들이 연대해서 오더북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서로 가격이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게 거래소들끼리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화면에서 보이는 표는 거래소 간의 가격 비교표입니다. 진한 색일수록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더북을 공유한다는 얘기겠죠. 후오비, OKX, 바이낸스가 가격이 서로 아주 비슷하죠. 국내 거래소들도 해외 거래소들과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격이 서로 비슷하게 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기준을 빡세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은행연합회에서 오더북을 공유하면 실명계좌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오더북 공유가 안 되면 규모가 작은 거래소는 살아남기가 어려울 듯 보입니다. 업비트는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과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빗썸 싱가포르가 있죠.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국내 거래소들 앞에 봉착해 있는 정책적인 문제들이 아주 많은데요. 지혜롭고 발전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져서 보다 건강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거래소들이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유 이해하셨죠? 가격 평준화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거래소들의 현 시세를 비교해서 자동으로 차액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김프 차액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차액 거래가 많아지면 또 가격 평준화가 되겠죠? 그래도 모든 거래소들이 오더북을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급등락을 할 때는 무지막지한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더리움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H USDT 입력하고요. 자, 업비트 한번 볼까요? 자, 업비트를 고르면 업비트에서의 이더리움 가격이 보이는 거죠. 자,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이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이날이 뭐죠? 1월 11일 상단에 보면 최저가, 최고가가 나오는데 마우스를 여기다 올리고요. 자, 위에 보면 511달러가 최저 가격이었습니다. 1월 11일 업비트에서. 자, 511달러 기억하시고요. 자, 바이낸스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이날 1월 11일 바이낸스에서는 최저 가격이 915달러입니다. 아, 이때 업비트에서 511달러에 샀었으면 그리고 나서 바이낸스에 옮겨서 팔아도 되는 거죠, 이거? 와, 이렇게 거래소마다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과 USD 페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를 바로 입금해서 살 수 있는 거래소겠죠. 자, 크라켄을 고르겠습니다. 자, 이거 뭐죠? 이거, 우와. 자, 2월 22일 이날 최저가가 700달러입니다. 700달러, 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죠. 가격이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700달러에 누가 지정가 매수를 걸었더니 이 사람은 700달러에 주었습니다. 자, 바이낸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은 날 바이낸스에는 2월 22일 날 최저 가격이 1488달러. 와, 어마어마한 차이죠? 아, 여기 2월 22일에 이더리움을 700달러에 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00달러에만 샀어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만 노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루한 장세의 연속이었는데요. 이제 곧 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이랑 다른 코인들 가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볼륨이 아주 적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고요. 14일에 파라과이 비트코인 법을 발의하죠. 눈앞에 닥친 가장 큰 핵심 이벤트를 꼽자면요. 18일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락업 해제인데요. 벌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격적인 영향을 끼칠까를 예상을 해보자면요. 제 예상은 자주 틀리기 때문에 제 예상에 맞춰서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재미삼아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전에 기대하는 좋은 이벤트가 있을 때 미리 다 올라버리고 당일날은 횡보를 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자,
이 그레이스케일 락업 해제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그 전에 불안감의 하락이 있거나 오늘처럼요 또 출렁출렁 할 듯 보입니다. 하지만 락업 해제 당일부터는 그레이스케일이 팔든 말든 불안 요소가 일단은 사라져버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예상이 됩니다. 혹시 락업 해제 전에 심한 하락이 있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저의 자주 틀리는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배움을 얻고 경험을 쌓습니다. 오늘도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보다 나은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